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 요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중에서도 특히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M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 M7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까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예상 투자액이 약 4천억 달러라고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앞으로 5년간 누적으로 계산하면 그 규모가 무려 5조 2천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맥킨지나 베인 같은 주요 컨설팅 회사들이 내놓은 전망치입니다. 5조 2천억 달러.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인데요. 그래서인지 시장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 M7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오라클 같은 기업도 AI 기대감 하나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잘 알려지지 않았던 AI 클라우드 업체, 그 코어위브라는 곳은 기업 가치가 단기간에 3배나 뛰었다고 하더군요. 열기가 정말 대단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붓는 투자가 과연 그만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죠. 네, 그 부분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현재 AI로 직접 발생하는 연간 매출 추정치가 대략 200억 달러 수준으로 이야기되는데 200억 달러요? 근데 투자는 지금 연간 4천억 달러, 앞으로 5년간 5조 달러가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2조 달러 정도의 매출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2조 달러면 지금의 100배네요. 100배 성장이라.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AI 열풍 속에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 혁신의 기회이고 어디부터가 좀 과열된, 거품인지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화려해 보이는 AI 투자 붐 이면에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구조적인 위험 요인들은 없는지, 또 그걸 감안한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고민해봐야 할지 좀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AI 좋다, 나쁘다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 비슷한 기술 혁신기에 어떤 패턴들이 있었는지 역사적 사례를 좀 살펴보고 현재 M7 같은 기업들의 재무 구조는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 구도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날지 좀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3가지 분석의 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본순환 이론이라는 걸 적용해 볼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 기업들이 자산 경량에서 자산 중량 모델로 바뀌는 것의 위험성, 그리고 과거 데이터로 검증된 소위 퀀트 이상 현상이라는 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분석들을 종합해서 무형가치 기반 투자 전략이라는 약간은 다른 관점의 대안적인 투자 접근법까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분석틀, 자본순환 이론, 캐피털 사이클 시어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특정 산업이 흥하고 망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상당히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현실 설명력이 높은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과정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막 최고조에 달하면요, 기업들은 미래 시장을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막 감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투자를 해야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초기에는 투자자들도 이런 성장 스토리에 굉장히 열광하죠. 그래서 주가 상승으로 화답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너도 나도 투자를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공급 능력이 예상되는 수요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과잉 투자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이 공급 과잉은 필연적으로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제 수익률이 자본을 조달하는 데들은 비용, 즉 자본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면 산업 전체의 가치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이클을 반복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수요 예측도 중요하지만 공급이 너무 늘어나는 게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많은 분석들이
미래 수요가 얼마나 클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자본순환 이론은 오히려 공급 측면의 역학, 즉 얼마나 많은 공급이 쏟아져 나오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리 장밋빛 수요 전망이 나와도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급이 늘어나 버리면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죠. 수요 예측 실패보다 공급 과잉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실제로 있었나요? 그럼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세기 미국 철도 건설 붐입니다. 철도가 미국 경제 발전에 정말 혁명적인 기여를 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렇죠. 미국 대륙을 횡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 철도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는 거의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1868년부터 1873년까지 불과 5년 만에 33,000마일 이상의 철도가 깔릴 정도로 엄청난 투자가 이뤄졌지만 결국 이게 심각한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1873년과 1893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금융공황을 겪었고 수많은 철도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아니, 철도를 직접 간 회사들이 돈을 못 벌었다고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철도를 깐 건설자들은 그 과실을 거의 누리지 못했고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혜택은 오히려 철도를 이용한 다른 산업들이 가져갔죠. 아, 좀 더 최근 사례는 없나요?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통신 인프라 투자 열풍이 아주 유사한 사례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는 엄청난 기대감에 글로벌 크로싱, 월드컴, AT&T 같은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전 세계에 광섬유 케이블을 깔았죠. 그때도 투자가 엄청났다고 들었어요. 네, 총 투자액이 5천억 달러가 넘었다고 추산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만큼 인터넷 트래픽 수요가 빠르게 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청난 설비 과잉 상태에 빠졌고 통신 회선 사용료, 즉 대역폭 비용이 폭락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들이 폭락했군요. 맞습니다. 당시 나스닥 통신 지수는 고점 대비 무려 92%나 폭락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로부터 25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된 거죠. 현재 AI 인프라 투자에 열광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정말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뼈아픈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92% 폭락에 25년이 지나도 마이너스 60%라니 정말 섬뜩한데요. 그럼 현재 AI 투자는 과거의 이런 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혹시 규모 면에서 이미 과거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고요? 네, 일부 분석에 따르면 GDP 대비 투자 비율로 보면 이미 닷컴 붐 시절의 통신 투자를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 자체보다 더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차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투자 자산의 유효 수명입니다. 과거 철도 자산의 경우는 수명이 30년 이상으로 아주 길었고요. 닷컴 버블 때 투자했던 통신 광 케이블 장비는 약 7년 정도로 평가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AI 투자는 다르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AI 투자의 핵심 자산은 뭐니 해도 AI 칩, 특히 GPU죠. 그런데 이 GPU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 유효 수명이 5년, 어쩌면 훨씬 더 짧아져서 2년에서 3년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3년이요? 그렇게 짧다고요? 와, 그럼 자산 수명이 그렇게 짧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이게 두 가지 아주 심각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이 너무 빨리 낡아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 사들인 최첨단 고가 장비가 불과 2~3년 만에 구형 모델이 되어서 제 성능을 못 낼 위험이 크다는 거죠. 즉, 투자한 돈만큼의 효율성을 뽑아내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투자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함의는 뭔가요? 둘째는 회계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선 수명이 짧다는 것은 매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감가상각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비요? 네, 예를 들어 100억짜리 장비의 수명이 10년이라면 매년 10억씩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죠. 이걸 정액법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런데 수명이 만약 2년이라면 매년 50억씩이나 비용으로 떨어내야 합니다. 와,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네요. 그렇죠. 이 막대한 감가상각비가 기업들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순이익에 미치는 충격이 과거 어떤 기술 붐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분석 자료의 표 1에서 이런 구조적 차이를 비교해 놓았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자본 순환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인
가치 붕괴가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고통스럽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는 겁니다. 짧아진 자산 수명이 그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군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시장의 집중도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M7 기업들이 미국 S&P 500 지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습니다. 30%요? 7개 기업이 전체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닷컴 버블이 정점에 달았을 때 당시 상위 7개 기술 기업의 집중도마저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와,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하다고요? 네. 그리고 JP 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챗 GPT가 등장한 이후 S&P 500 지수가 상승한 것의 75%, 그리고 S&P 500 기업 전체 이익 성장의 80%, 또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 즉 설비 투자, CAPEX 증가분의 무려 90%가 AI 관련 주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90%요? 거의 전부네요. 네. 시장 전체가 정말 소수의 AI 테마주에 극단적으로 쏠려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집중은 필연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지출이 미국 전체 GDP 성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견인하고 있다는 추정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이 AI 투자 붐이 갑자기 둔화되거나 심지어 꺾이게 된다면 그 충격은 단순히 기술 섹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미국 거시경제 전체에 아주 심각한 감속 충격, 디셀러레이션 셔크를 유발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와, 거시적인 자본순환 관점에서 보니까 AI 붐의 이면에 도사린 위험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과거 역사적 패턴의 반복 가능성, 거기에 더해 훨씬 짧아진 자산 수명 문제, 그리고 닷컴 버블 때보다 심각한 시장 집중도까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시적인 그림이 이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분석 툴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어떤 변화와 위험이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자산 중량화, 에셋 헤비 전환 리스크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지난 10여 년간 M7 기업들은 정말 뭐랄까 경이로운 성공 신화를 써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과가 엄청났죠. S&P 500 지수의 다른 493개 기업들보다 연평균 수익률이 27.5%나 더 높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엄청난 성공의 핵심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자산 경량, 에셋 라이트 모델에 있었다고요. 정확합니다. M7 기업들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거대한 공장이나 복잡한 설비 같은 많은 유형 자산 투자 없이도 예를 들어 강력한 브랜드 가치, 지적 재산권,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 그리고 압도적인 네트워크 효과 같은 무형 자산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높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데 있었습니다. 무형 자산이 핵심이었다는 거군요. 네, 실제로 지난 10년간 M7 기업들의 평균 투자 자본 수익률, ROIC, 이건 기업이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게 평균 22.5%에 달했습니다. 22.5%요?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닌가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반면에 S&P 500의 나머지 기업들은 평균 6.2%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기업 자산에서 무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M7이 다른 기업들보다 3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높았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자본 효율성이 바로 M7의 강력한 경쟁 우위이자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근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AI 때문에 이 성공 방정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AI 군비 경쟁은 M7 기업들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M7의 매출 대비 설비 투자 비율, CAPEX to revenue를 한번 보시죠. 이게 2012년에는 평균 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4%면 상당히 낮은데요? 네, 전형적인 자산 경량 모델이었죠. 그런데 현재는 이 비율이 평균 15%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15%요? 그럼 더 이상 자산 경량이라고 보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메타,
페이스북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모회사 같은 일부 기업들은 올해 이 비율이 21%에서 최대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5%면 와,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설비 투자에 쓴다는 거네요. 네. 이 정도 수준이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첨단 기술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통신회사나 혹은 전력회사 같은 전통적인 유틸리티 산업의 자본 집약도 수준에 근접하거나 심지어 닷컴 버블 시절 AT&T 같은 기업들의 자본 집약도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거의 고효율 자산 경량 모델에서 저효율의 자산 중량, 에셋 헤비 모델로 아주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산 중량 모델로 바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낳게 되는 건가요? 과거 유틸리티 기업들을 보면 성장성도 낮고 주가도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산 중량 기업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막대한 재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엄청난 감가상각 비용을 겨우 상쇄하고 현재의 사업 규모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즉,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투자가 커진다는 겁니다. 아, 버는 돈을 계속 설비 유지 보수에 써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진입장벽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나 서버 같은 물리적인 자산은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이 크긴 하지만 결국 돈만 있으면 경쟁사들이 상대적으로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구축하기가 용이합니다. 무형자산 기반의 네트워크 효과나 브랜드 같은 것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셋째, 이렇게 낮아진 진입장벽은 결국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당연히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가격 인하 압력으로 이어지겠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 지표, 특히 ROIC, 투자 자본 수익률을 갉아먹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 심화, 수익성 악화. 네, 실제로 전 세계 모든 산업 섹터를 대상으로 한 많은 실증 연구들을 보면 자본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의 주식 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장기적으로 저조했다는 결과가 아주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건 뭐 거의 금융계의 정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기업이 성장을 위해서 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주식 성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이거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네,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학계에서도 혹시 이런 현상에 대해 연구된 결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현상이고 퀀트 투자 분야에서는 이를 자산 증가 이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산 증가 이상 현상? 네, 1963년 이후의 방대한 미국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자산을 가장 공격적으로 늘린 기업들, 상위 10% 그룹의 주식은 반대로 가장 보수적으로 자산을 관리한 기업들, 하위 10% 그룹의 주식보다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8.4%포인트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 8.4%요.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매년 그 정도 차이가 누적되면 장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성과 격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단순히 총자산 증가율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의 설비 투자, 캐펙스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에서도 아주 뚜렷하고 일관되게 관찰됩니다.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도 성과가 안 좋다는 거군요. 네, 이런 현상은 특히 닷컴 버블 붕괴 시기에 극명하게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그 시기에만 국한된 특이현상이 아닙니다. 버블이 없었던 다른 평상시에도 꾸준히 관찰되었고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매우 강건한 로버스트 현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본순환 이론에서 경고하는 그 과잉 투자의 위험이라는 것이 특정 시기나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지역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산 증가의 역설, 정말 흥미롭고 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인 변화, 즉 자산 중량화로의 전환이 실제 M7 기업들의 재무제표에는 벌써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구체적인 신호들이 좀 보이나요? 네,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신호들이 이미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유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 FCF의 변화입니다. FCF요.
기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운영 비용 빼고 또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까지 다 제외하고 나서 정말 순수하게 남는 현금을 의미하죠. 이게 많을수록 기업의 재무 상태가 튼튼하고 주주 환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여력도 크다고 봅니다. 과거 M7은 이 FCF가 엄청났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 자산 경영 모델 하에서는 M7 기업들이 정말 막대한 FCF를 창출했고 그 돈으로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AI 관련 설비 투자를 집행해야 하다 보니 FCF 창출 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가 늘어나니 남는 현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 몇 년간 이 기업들의 순이익에 미칠 영향입니다. 순이익이요? 왜죠? 바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감가상각비 때문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이 막대한 설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순이익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가상각비 폭증이 예상된다는 거군요. 네, 저희 분석에 따르면 아주 보수적인 추정치를 사용한다고 해도 M7 기업들의 연간 감가상각비 총액이 향후 5년 안에 현재 약 1,500억 달러 수준에서 4천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4천억 달러면 정말 엄청난 비용인데요. 그렇죠. 물론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의 비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급증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의 질, 퀄리티 오브 어닝스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보고되는 순이익 규모는 같은데 그 안에 현금 흐름을 동반하지 않는 비용의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니까요. 이익의 질이 떨어진다. 네, 특히 일부 분석가들은 엔비디아 GPU 같은 핵심 AI 자산의 실질적인 기술 교체 주기가 통상적으로 알려진 5년보다 훨씬 짧은 2년에서 3년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감가상각비 부담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M7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심각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셈이죠. 게다가 좀 더 우려스러운 점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나타났던 몇몇 위험한 금융 관행들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금융 관행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인가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칩 제조사가 AI 스타트업인 오픈AI에 먼저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을 받은 오픈AI가 다시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대량 구매하는 식의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원형 금융거래, Circular Financing Deals라고 부르는데요. 돈이 돌고 도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매출과 투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아,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또 하나는 메타, 페이스북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메타가 최근 하이페리온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약 270억 달러 규모의 장기 임차 계약, 리스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구조가 회계적으로는 부채로 잡히지 않는 이른바 부의 부채, 오프 밸런스 쉿 데트의 성격을 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부의 부채요? 장부에는 안 나타나는 빚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막대한 자본 투자 부담과 그에 따른 부채 증가 위험을 어떻게든 회계장부 밖으로 숨기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은 당장의 재무 비율은 좋아 보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제적인 재무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숨겨진 리스크를 키우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분석 자료의 표 2에서 이러한 자산 구조 전환에 따른 여러 위험 요인들을 잘 요약해 두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시적인 자본순환 리스크에 이어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자산 중량화로의 전환,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FCF 감소, 감가상각비 톡증 우려, 심지어는 과거 금융위기 때 나타났던 원형 금융거래나 부의 부채 같은 의심스러운 금융관행까지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정말 생각보다 위험 신호들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명백해 보이는 위험 신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M7 같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기업들이 앞다투어 이토록 막대한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이는 투자를 계속 감행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분석틀인 AI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 이들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의 역학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들 M7 기업들이 AI를 단순히 새로운 기술 트렌드 정도로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현재 핵심 사업 영역, 예를 들어 구글의 검색, 메타의 소셜미디어,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파괴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통합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실존적 위협, existential threat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존의 문제로 본다는 거군요. 네, 빌 게이츠 같은 거물도 AI 레이스의 승자가 결국 모든 것을 가져갈 것, winner takes all이라고 공공연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쟁에서 뒤처지면 단순히 시장 점유율 조금 잃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모든 것을 잃고 도태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극도의 공포감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CEO들의 발언에서도 그런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그렇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AI에 수천억 달러를 잘못 투자하는 위험보다 투자를 제때 하지 않아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강조했습니다. 뒤처지는 게 더 무섭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는 과거에 경쟁에서 지느니 차라리 파산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식의 아주 극단적인 말까지 했다고 전해지죠.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들 기업이 느끼는 경쟁의 강도와 절박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물러설 수 없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이 게임 이론의 아주 고전적인 모델인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딜레마 상황으로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죠? 자, M7 같은 소수의 강력한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 기업 집단 전체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익이 되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해서 AI 투자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고 기존의 높은 이익을 앞으로도 계속 나눠 갖는 것일 겁니다. 이게 협력적인 균형이죠. 네, 그게 제일 좋겠죠. 모두에게. 하지만 이 협력적인 균형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깨지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사들이 혹시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나 혼자 먼저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서 기술 우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버리려는 아주 강력한 개별적인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먼저 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죠. 배신의 유혹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단 한 기업이라도 이 유혹에 넘어가서 혼자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쟤만 앞서 나가게 둘 수는 없다. 우리도 뒤처지면 망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다 같이 투자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그 결과 처음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기업이 너나 할 것 없이 과도하게 투자하는 오버 인베스트먼트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잉 투자는 앞서 자본순환 이론에서 살펴봤듯이 결국 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파괴하고 장기적으로는 참여자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의 비극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AI 기술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M7 기업들을 지켜주던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던 그들의 지위를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AI 때문에 오히려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수적이 되고 기술 자체의 범용성 때문에 장기적인 진입 장벽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며 결국 모든 플레이어가 피를 흘리는 극도로 치열한 경쟁에 레드 오션 같은 새로운 전쟁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셈이라는 거네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AI 기술 자체가 그것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 구축하는 선도 기업들의 경제적 매력도와 이익의 질을 오히려 장기적으로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현재 AI 관련 연간 매출 추정치 약 200억 달러와 이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의 연간 매출 약 2조 달러 사이에 그 엄청난 간극, 그 100배의 차이 자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의미하죠? 현재 지빙계인 이 투자가 합리적인 수요 예측이나 경제성 분석에 기반하기보다는 방금 설명드린 이 치열한 죄수의 딜레마적 경쟁 압력과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공포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간접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자본순환 이론에서 말하는 사이클의 후기 단계, 즉 비이성적인 과열과 과잉 투자가 만연하는 시기에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 분석의 결과가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AI 투자 붐의 이면에 숨겨진 세 가지 중요한 구조적인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자본순환 리스크, 특히 과거 기술 붐과의 비교와 짧아진 자산 수명 문제. 둘째,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자산 중량화 전환 리스크와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재무 건전성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 동학에서 비롯된 죄수의 딜레마적인 과잉 투자 리스크까지. 이야기를 들을수록 현재 시장의 AI 투자 열기가 마냥 낙관적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떤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좀 대안적인 투자 접근법, 분석 자료에서 제시된 이른바 가치 기반 플레이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살펴본 자본순환 이론과 과거 수많은 기술 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건설자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거. 맞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던 기업들, 즉 우리가 건설자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들은 정작 자신들이 창출한 그 엄청난 가치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몰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네, 철도회사나 닷컴 때 통신회사들 사례가 그랬죠. 그렇죠. 오히려 그들이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며 구축해놓은 그 인프라를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자신들의 사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낸 기업들, 즉 초기 도입 기업 또는 사용자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고 부를 축적하는 패턴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인프라를 먼저 까는 기업이 더 중요하고 더 큰 이익을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버블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아주 흥미로운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버블 보조금이요? 네. 인프라 건설자들이 앞서 본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에 빠져서 경쟁적으로 과잉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만든 인프라의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해당 인프라 서비스의 가격 폭락을 유발하게 됩니다. 너무 많아지니까 가격이 싸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닷컴 버블 당시를 다시 떠올려보면 글로벌 크로싱이나 월드컴 같은 통신사들은 정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전 세계에 광섬유 네트워크를 깔았지만 결국 대부분 파산하거나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터넷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용, 즉 대역폭 비용이 과거에 비해 무려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거의 공짜 수준이 된 거죠. 와, 90% 이상 폭락이요? 네, 이렇게 갑자기 싸고 풍부해진 인터넷 인프라를 발판 삼아서 새롭게 등장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현 메타, 구글 같은 오늘날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통신 인프라 기업들이 흘린 피와 땀, 그들의 막대한 손실이 결과적으로는 이들 후발 서비스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보조금처럼 작용한 셈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건설제의 손실이 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네, 이 논리를 현재의 AI 붐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M7 기업들이 쏟아붓고 있는 이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가 미래 어느 시점에 과잉 투자였다고 판명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AI 컴퓨팅 파워 가격이 싸지려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연산 능력, 컴퓨팅 파워나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작 그 인프라를 구축한 M7 기업들은 낮은 투자 수익률 ROIC 때문에 고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저렴해진 AI 기술을 영리하게 활용해서 자사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하는 다른 산업에 수많은 초기 도입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AI 기술 자체는 널리 퍼지지만 돈은 다른 기업들이 벌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의 초점은 현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소수의 빌더에서 앞으로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광범위한 사용자 또는 초기 도입자, 얼리 어댑터스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빌더가 아니라 사용자에 주목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관점 전환이네요. 그렇다면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AI로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여겨지는 기업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AI 수혜 기업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비교하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첫째는 엔비디아 같은 핵심 칩 제조사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같은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CSP들을 포함하는 AI 인프라 기업 그룹이고요. 둘째는 금융, 제조, 소매, 헬스케어 등 아주 다양한 기존 산업 영역에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AI 초기 도입 기업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을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 예를 들어 자본 집약도,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 섹터 및 지역 분산도, 그리고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 등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자세한 내용은 표 3참조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AI 인프라 기업 그룹은 앞서 저희가 길게 살펴본 것처럼 자본 집약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에 엄청난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가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평균 MSCI ACWI 지수 기준으로 무려 137%나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137% 프리미엄이요? 와, 정말 비싸네요.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들 기업이 앞서 논의한 자본 순환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낼 수 있는 펀더멘탈 악화, 수익성 하락 리스크와 함께 이미 과도하게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미래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아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이른바 멀티플 압축, 멀티플 컴프레션 리스크라는 이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 기업은 대부분 기술, 테크놀로지 및 통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지 섹터에 집중되어 있고 M7 자체의 비중이 워낙 높아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위험은 높고 분산은 안 된다. 그럼 반대 그룹인 AI 초기 도입 기업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AI 초기 도입 기업 그룹은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 이들 기업은 AI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주로 활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 투입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즉, 자본 집약도가 낮습니다. 둘째, 밸류에이션 수준도 훨씬 합리적입니다. 시장 평균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약 13% 수준으로 인프라 기업 그룹 137%에 비하면 월등히 낮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관련 리스크가 현저히 적다고 볼 수 있죠. 자본 부담 적고 가격도 싸다. 매력적인데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각화입니다. 이 초기 도입 기업들은 AI 인프라 기업들처럼 특정 기술 섹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 예를 들어 JP모건, 캐피털원, 산업재,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캐터필러, 헬스케어, 스위스의 로슈, 소비재 등 경제 전반의 아주 다양한 섹터에 걸쳐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섹터 분산이 잘 되어 있군요. 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미국 기업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이스라엘,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와 지역, 양쪽에서 다각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은 AI를 직접 구축하는 데 따르는 막대한 투자 위험을 피하면서도 AI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나갈 잠재력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 AI 초기 도입 기업 그룹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더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유망해 보이는 AI 초기 도입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너무 비싸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가치 투자 지표들, 예를 들어 뭐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이나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것들은 주로 공장이나 기계 같은 유형 자산 중심의 과거 산업 시대에 맞춰진 것들이라 오늘날처럼 지식 재산이나 데이터, 브랜드 같은 무형 자산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혁신 기업들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 투자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접근법이요? 네, 바로 기업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의 원천, 즉 무형가치 인텐저블 밸류를 제대로 평가하려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질과 양, 연구개발 R&D 투자의 효율성과 인력의 전문성, 소비자들이 느끼는 브랜드 충성도,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 등 이런 것들을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으로 최대한 평가해서 기업의 숨겨진 내재 가치를 새롭게 측정하는 모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형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내재 가치를 다시 계산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계산된 무형가치 조정 내재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매력적인 수준, 즉 저평가되어 있는 AI 관련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무형가치 플레이북이라고 부르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과거의 장부상 자산 가치나 단기적인 이익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 우위와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평가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잘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초기 도입 기업 중에서 이런 저평가된 기회를 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무형 가치를 고려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다는 개념이군요.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이 전력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건가요? 그냥 성장성 높은 AI 관련주 아무거나 사면 안 되나요? 물론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장기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전력의 중요성은 과거 닷컴 황태자들의 사례를 통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닷컴 황태자요? 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당시 기준으로 가장 우량했던 기술 기업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스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버블 붕괴 이후에도 실제로 연평균 12%라는 상당히 견조한 매출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즉,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네, 펀더멘털은 좋았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버블이 정점에 달했던 2000년 초, 이들 황태자 기업들의 주가가 매출액 대비 무려 평균 33.3배, Price to Sales Ratio, PS라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상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도하게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있었던 거죠. PS가 33배요? 와, 네. 그 후 시장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이들 기업의 PS 배수는 결국 장기 평균에 가까운 합리적인 수준인 5.2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바로 멀티플 압축, 멀티플 컴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펀더멘털은 성장했지만 주가에 적용되는 배수 자체가 급격히 낮아진 거죠.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이 닷컴 황태자들의 주가는 펀더멘털 성장에도 불구하고 멀티플 압축 때문에 고점 대비 평균 마이너스 85%라는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투자 원금을 회복하는 데까지 평균 18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18년이요? 거의 20년이네요. 네, 이 뼈아픈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술 자체의 혁신성이나 기업의 성장성보다 그 성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된 상태, 즉 너무 비싼 가격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리스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무형가치 기반의 저평가 전략은 바로 이러한 밸류에이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최대한 피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비싸게 사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소용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무형가치 기반 저평가 AI 주식 전략이 과거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실제 데이터로 검증이 된 전략인가요? 네, 실제 성과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관련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형가치 기준을 활용하여 선별된 저평가 AI 주식 포트폴리오는 비교 기준이 되는 글로벌 주가지수 MSCI ACWA 대비 꾸준히 초과 성과를 기록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초과 성과를 냈다. 네. 그런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전략의 위험 관리 능력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는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시장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조정이 아주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 성장주들이 많이 힘들었죠. AI 테마라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했던 고평가 AI 주식들은 적게는 마이너스 30%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50% 이상에 달하는 아주 큰 폭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석한 무형가치 기반 저평가 AI 주식 포트폴리오는 그 하락장에서 상대적으로 손실폭을 훨씬 크게 줄이면서 뛰어난 하반 경직성, 즉 방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시장이 안 좋을 때 덜 빠졌다는 거군요. 네, 이것은 이 전략이 AI라는 장기적인 성장 테마에 대한 노출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급락이라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률만 높은 것이 아니라 위험 조정 수익률 관점에서 더 우수했다는 거죠.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그럼 현재 이 전략에 기반해서 실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사례를 보면 어떤 기업들이 주로 담겨 있나요? 앞서 말씀하신 초기 도입 기업과 인프라 기업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한 모델 포트폴리오 사례를 보면 앞서 언급했던 소니, 일본, 엔터테인먼트 센서, 캐피털원, 미국 금융, 시멘스, 독일 산업자동화와 같은 AI 초기 도입 기업들의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78%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78%면 대부분이 초기 도입 기업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구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AI 인프라 기업들의 비중은 약 22%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들 인프라 기업 중에서도 무형가치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즉, 분석 결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한 초기 도입 기업 영역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위험 요인들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투자 전략까지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적인 시사점을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AI 인프라 투자를 공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M7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분명 뛰어난 기술력과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기업은 저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몇 가지 심각하고 중첩된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첫째, 과거 어떤 기술 붐보다도 더 큰 규모의 투자와 이례적으로 짧아진 자산 수명에서 비롯되는 자산 순환 후기 단계의 위험입니다. 과잉 투자와 그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죠. 둘째,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고효율의 자산 경량 모델에서 저효율 구조의 자산 중량 모델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ROIC 하락 및 재무 건전성 악화 위험입니다. 그리고 셋째, 단순히 기술 선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쟁의 압박 속에서 나타나는 죄수의 딜레마적인 경쟁적 과잉 투자 위험입니다. 너도나도 투자하다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이러한 요인들이 앞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 시장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M7 기업들의 주식 수익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늘 분석을 통해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제언은 투자 전략의 중심축을 이제는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본 지출 부담과 이미 상방이 부담스러워진 극심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소수의 AI 인프라 기업에 대한 집중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대신 보다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AI 기술을 영리하게 활용하여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이루어낼 잠재력이 있는 훨씬 더 광범위한 산업 및 지역에 걸쳐 있는 AI 초기 도입 기업들로 포트포리오의 무게중심을 구조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과거 수많은 기술 인프라 붐의 역사적 교훈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이들 초기 도입 기업들은 미래의 M7의 과잉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그로 인한 잠재적인 버블 보조금 효과를 누리면서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익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망한 초기 도입 기업들을 발굴하면서 동시에 닷컴 황태자 사례에서 봤던 끔찍한 밸류에이션 한정을 피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 중 하나로 저희는 무형가치, 인텐지블 밸류 기준을 활용한 저평가 우량주 발굴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각화의 중요성입니다. AI 초기 도입 기업들은 특정 기술 섹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 산업재, 헬스케어, 소비재 등 경제 전반의 다양한 섹터에 걸쳐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와 지역을 최대한 폭넓게 다각화하는 것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고 특정 기업이나 섹터에 대한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 될 것입니다. 쫄 미래의 모습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큰 기대감을 주지만 그 혁신의 과정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세 가지 분석 틀과 대안적인 투자 전략들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AI 혁신 자체의 거대한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확인했듯이 그 혁신적인 가치를 직접 만들어내는 기업과 그 만들어진 가치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기업, 즉 빌더와 사용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가요? 또 앞으로 어떤 유형의 기업에 더 무게를 두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의 진정한 수혜자가 될지 오늘 저희의 분석을 참고 삼아 각자의 관점에서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